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KBC 광주방송은 22대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광주의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이형길 기자와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저희 KBC는 내년 총선 지지 후보에 대한 선택 기준, 또 후보 선호도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신당에 대한 지지 의향,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을 광주 서구 갑을, 동남 갑을, 북구 갑까지 총 5개 광주 지역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각각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모든 지역구에서 소속 정당보다는 정책과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 이런 응답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가장 많은 응답이 정책을 우선해서 보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5개 선거구 모두 30% 이상의 유권자가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보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특히 서구 갑 지역은 37.5%의 유권자가 정책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물이었는데요. 인물도 2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았던 데는 동남갑 25.7%, 동남을 25%로 동구와 남구에서 인물을 보겠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도덕성, 또 소속 정당 등의 순위였고 이 연고를 보겠다는 유권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정책 선거,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언제나 항상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대체적인 흐름은 기존의 선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 특히 이제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기존의 선거에 여러 번 보였던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 선호도 또 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인 특징, 또 전반적인 추이 어땠나요? 좀 분석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이번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9월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거쳐서 한가위 특집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와 겹쳤던 광주 지역 선거구가 모두 4곳입니다. 우선 혹시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래픽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서구 갑 지역을 보면은 강의원 투표가 5%포인트가 지난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올랐습니다. 박혜자 전 의원 4%포인트, 조인철 전 부시장이 7.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3개월 전이고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현역 의원이죠. 송갑석 의원은 2.3%포인트가 떨어졌고 김명진 출마 예정자도 2.7%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구 을도 보면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서구 을 보면 3개월 전과 비교해서 양분한 법률위원장이 6.9%포인트가 크게 오르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 7.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상당한 저력을 보여줬고요. 최영 출마 예정자도 1.7%, 이 세 사람은 상승한 반면에 천정배 전 의원은 2.4%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강은미 의원도 1.4%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죠. 양양자 의원은 2.5%포인트가 줄어들면서 5%의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동남갑도 한번 같이 봐보실까요? 동남갑도 현역 의원이 조금은 약세였었는데 그나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병훈 의원이 6.8%포인트가 오르면서 지금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고요. 안도걸 전 차관이 민주당 입당하면서 출마를 결심을 하고 또 6.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양영일 출마 예정자도 4.3%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지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던 김성환 전 청장은 2.4%포인트가 줄어들었고 이정락 1.2% 줄었고 노희용 전 청장도 2.4%가 줄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제 박빙의 승부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동남갑 봤고요. 이제 이런 형태로 현재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여러 후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신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에서 도전자 그룹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좀 약세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혼전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지난 3개월 전과 비교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어요.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뭐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선거가 이제 뭐 내년 넘어가면 이제 곧바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저희 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지역도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예. 자, 현역은 좀 약세, 근데 신인은 좀 약진하고 있는 추이를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5개 지역구를 조사를 했는데 현역 의원이 어쨌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서는 곳이 2곳에 불과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있는 서구갑, 네. 또 그리고 지금 어디였죠? 조호섭 의원, 북구갑. 이 2곳만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역 의원이 있는 윤영덕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3위로 나타났거든요. 오차 범위 아니지만 지금 예. 세 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났죠. 오히려 4위 후보인 오경훈 출마 예정자에게 1%포인트 차이로 추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민주당을 탈당한 양양자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 지금 현재 신당의 대표로 있는데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역 프리미엄이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지도 측면. 그러니까 누구보다 많은 매스컴에도 나올 수 있고 또 주민들을 만나고 지난 몇 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또 예산이라든지 법안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정책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현역 프리미엄인데 이런 현역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도권 선거와는 다르게 광주에서는 이 얼굴을 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면서 총선 출마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런 인지도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역 물갈이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현역을 바꾸고 싶다라는 지역의 여론들이 많았는데 그런 여론들이 또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 후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지역구별로 어떤 한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은 현역 의원으로도 쉽지 않은. 그래서 저희 보면은 지금 9명, 서구갑이 9명, 동남갑이 7명, 뭐 서구 8명 이렇거든요. 지금 이게 다른 당 후보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민주당 후보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프리미엄을 받고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조성되지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내 갈등 또 뭐 계파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이슈에 따라서 특정한 색깔 또 특정한 계파로 불리는 사람들의 등락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 이제 당내 계파 갈등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려면 뭐부터 어떤 문제부터 극복을 해야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도 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당내 계파 갈등 이거 먼저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5개 지역구 모두에서 50%를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 9월 여론조사에 비하면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문제를 크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계파 갈등이 최근에 어떤 신당 문제라든지 이낙연 신당도 있었고요. 또 다른 신당 야권발 신당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신당으로 어떤 이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좀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나타난 것 같고요. 이런 여론들은 민주당 지지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전 여론조사에서 동남울 지역구를 예를 들어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54.3%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77.6%로 23.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실망하고 채찍질을 해줬던 유권자들이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을 지지해서 우리가 뭉쳐서 민주당이 총선 승리로 가는데 호남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광주에서 힘을 더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총선 승리에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총의가 모아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야권발 신당. 이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야권발 신당은 안 돼. 그 대신 우리가 좀 화합해서 총선을 향해서 좀 매진하자. 이런 여론들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지금 방금 나눴는데요. 당내 계파 갈등과 또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혹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위기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 저희가 이제 또 질문한 것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과연 실제 위기인가? 이 지역에서 실제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가? 실제로 유권자들은 이 리더십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민심은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문제 없는 거냐. 이재명 지도부 체제는 변화 않고 혁신 않고 이대로 가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강성 지지층의 논란이라든지 지도부의 사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라고 답한 유권자들이 3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하지만 또 그만큼 30%는 민주당 내에도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은 통합을 해야 되는데 비주류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비명계가 이야기하는 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총선은 치르되 혁신할 부분은 혁신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 사법 리스크 같은 부분, 이 부분도 해소할 거는 해소하고 사당화 논란이라든지 극성 지지층 폭력성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도부가 한번 단도리를 해주고 가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반영된 여론조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총선 변수죠. 제3지대 신당 창당. 지금 물 밑에 있던 것들이 요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창당 선언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신당 창당 문제인데요.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당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굉장히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0% 안팎이었고요.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60% 안팎으로 거의 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신당이라는 것이 사실 광주에서만 보면 우리가 이준석 신당을 이야기하지만 여권발 신당은 사실 그 파급력이 크지 않고 결국은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혹은 크게 봐서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까지 이렇게 볼 텐데 이런 신당들이 계속해서 난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들이 있고 이런 신당들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여론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야권 통합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으로 작용을 시켜야 한다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이제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지역민들, 광주 지역 유권자들은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제 호남 지역에 좀 기반을 하거나 호남 지역을 공략하고자 하는 신당의 움직임들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여론들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여론들이 지금 현재 입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입지자들이 신당에 또 합류를 해줘야 그 소속 선수로 제3지대 신당도 뛸 수 있고 그러면서 3지대 신당이 확장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총선 입지 예정자들이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당 안 된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들을 봤을 때 이 합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제한적인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신당을 추진하는데 많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저희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관심 있게 저희가 그 질문을 또 결과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의 또 하나의 쟁점인 비례대표 선출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자라는 의견, 그리고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이참에 완전 연동형제로 가자라는 의견, 이렇게 저희가 3가지의 질문을 놓고 유권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 결과도 좀 궁금합니다. 결국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병립형 회귀의 답변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과 연동형을 합쳐보면 또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리가 있는 것은 병립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당제라든지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의 그 약속, 그 연동형을 해내야 한다라는 응답 또한 40%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 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나머지 절반을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형길 기자와 여론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 포털 사이트나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KBC 8뉴스에서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형길 기자,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입장 차이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먼저 정경환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나란히 앉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2시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5개 항으로 이뤄진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방점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에 찍혔습니다. 이들은 광주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인 2025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그 선결 조건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진전은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키로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무안의 여론을 돌리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원기금 선정립을 포함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조례 제정을, 전남도는 무안 미래지역발전 비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를 설득하는 일도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여기 합의문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필요하면은 무안 군수님 만나러 함께 가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도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항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다만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 당사자인 무안군이 빠진 합의인데다 향후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인지를 두고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해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네, 공항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광수훈 광주시 의원 그리고 박성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서 약 7개월 만에 만난 건데 그동안 7개월 동안 이 공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어느 쪽이 안 받으려고 하느냐, 어느 쪽이 욕심을 내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갈등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위기에서 좀 이야기가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어제 만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이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회담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일찌감치 회담 장소를 이제 시도 상생의 결과물이었던 나주 혁신도시로 정하면서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시도지사 모두 예정됐었던 2시보다는 좀 일찍 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도지사가 약 1시 반쯤 도착한 뒤에 1층에서 강 시장을 맞이하기 위해 이렇게 기다리면서 도지사가 나주를 찾은 광주시장을 반기는 모양새로 이렇게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만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뭐 4자 회담이다, 뭐 3자 회담이다 논란이 이어지다가 어렵사리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양측 모두 좀 적극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그간에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서 갈등 상황이 이어졌던 부분을 고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제 훈훈한 분위기는 회담을 마치고 나서도 좀 이어졌는데요. 결과물 역시 양측 모두 소정의 소득을 얻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공항 이전의 문제를 테이블 위로 끌고 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공항 이전만 되면 민간공항 이전지는 어찌됐건 무안공항으로 못을 박은 건데요. 광주광역시도 뭐 소음 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 등의 전남의 참여를 약속받는 등 이제 실리적인 내용을 좀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서로 셈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막혔던 대화의 재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소통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이번 공동발표문이 성과가 있었는지 최종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이제 7개월 만에 만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5월 달에 만났을 때는 공공항 이전에 협력한다고 합의를 하면서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속빈 강정 같은 회담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 지지부진하니까 사실 굉장히 세게 비판도 하셨죠. 뭐 전남도지사, 뭐 김영록 지사 무안군수에 대해 좀 세게 발언도 하고 하셨는데, 자, 이번 회담 결과를 보고 좀 화가 누그러지셨습니까? 아니요, 뭐 지난 5월 회담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회담이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지난 5월의 회담을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속빈 강정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12월 회담은 알맹이는 있는데 그 알맹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시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담이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 5월 달에 비해서 많이 진일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민간공항을 별도로 논의하자고 했던 것을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겠다라고 한 것. 그리고 그 시기를 호남고속철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합의문에 없었던 무안군이라고 하는 지역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알맹이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전제가 군공화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전제가 되는데 그 의미 있는 진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 의미 있는 진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회담이 끝나고 강기정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키로 했다라고 하셨고 김영록 지사께서는 법률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폭넓게 해석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 발전을 좌우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 양 시도지사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을 한다면 그 동상이몽 속에서 서로의 이해득실로 오히려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무안군이 이 군공화 예비 이전 후보지로서 신청을 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뭔가 이제 알맹이는 있지만 그 알맹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 정치적인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용어를 썼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무안군이 지금 이제 그러면 군공항 반대 때문에 그동안 광주시가 군공항은 한평군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전라남도는 한평은 안 된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만남에서는 이전 지역을 무안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전라남도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전남은 이제 군공항 이전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한평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제 군공항 이전 지역을 무안으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무안에 이제 집중한 이유, 뭐 다름 아닌 무안국제공항 때문인데요. 무안국제공항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내선이 없는 반쪽짜리 국제선 공항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수요를 꾸준히 발생시키는 이제 국내선이 없다 보니까 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비행기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고 신규 노선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남도의 계산상으로는 무안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선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섰는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뭐 민간 공항만 받고 군공항은 안 받겠다라는 무안군의 기존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임자였던 이용섭 시장 당시에도 민간공항 이전을 약속을 하면 군공항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수락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에서 전제 조건 없이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이전한다라고 통큰 협약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무안군의 여론이 변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됐었던 이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발표문 역시도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군공항 이전이 전남으로 가능한지 이게 우선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한평군에 대해서 광주시가 굉장히 뭐 가능성을 타진을 한 상황인데 군공항으로 이제 한평으로 가는 카드는 그럼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한평군 내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많이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당초에 한평군은 올해 내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유치 신청서를 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시점 자체가 연기된 끝에 내년으로 넘겨졌고 그 시점 자체도 지금 현재 픽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불거진 수사 브로커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이는데요. 한평이 이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던 게 시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나섰던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군수의 의중이 상당 부분 포함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평군도 사실상 이제 찬반 여론은 반반인 상황인데 반대하는 쪽이 군공항 공항에 대한 이전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군수의 비리 의혹 같은 걸 물고 늘어지면서 한평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박성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2018년도에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 또 김산 무안군수가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통합하자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 문제가 전혀 진전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상 합의가 파기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엎어진 거 두 번 안 엎어지겠냐? 좀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 시장과 김 지사의 합의는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지켜지려면 이건 좀 여기까지는 가야 이게 좀 제대로 지켜지겠다. 이렇게 보시는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 2018년도 합의하고 이번에 한 합의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합의는
광주, 전남, 무안이라고 하는 3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협약에 대한 내용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싶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전혀 빠져 있었고 그 이면에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 여러 가지 신규 협력 과제 중 하나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그때 당시 2018년도 했던 이용섭 시장, 김영록 지사, 김산 무안군수의 이 협약은 사실은 주된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좀 용기가 좀 없었던 약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민간공항,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을 하고 그 시기도 못을 박았고 또 무안이라고 하는 지역명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진일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 테이블에 무안 군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무안 군수까지 배석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까 속빈 강정 회담이 아니라 속까지 꽉 찬 회담이라고 평가를 했을 것인데 무안 군수가 지금 테이블에 올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무언가 무안으로 이제 광주시랑 전남도는 입장이 맞춰진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무안군에서 무안 군민들의 입장은 줄곧 반대였습니다. 그 이후로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변동의 추이가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안 군민들은 어제 이 협의 내용을 반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제 뭐 최근에 무안군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찬반 여론이 거의 반반 수준까지 올라왔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 목소리를 내고 있는 쪽은 반대쪽입니다. 뭐 최근 도지사가 이제 무안 군민과의 대화를 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 군민들이 도지사의 행사장 진입을 약 2시간 가까이 막아서면서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대치 끝에 경찰까지 동원해서 겨우 들어갔는데 안에서는 이제 뭐 군공항 공항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군수 자체도 무안군민과의 대화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을 막혀가지고 청사를 나서지 못했다면서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막 표를 의식하는 군수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기는 좀 어렵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게 대부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공동 발표문 같은 경우에도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딱히 아쉬울 게 없습니다. 군공항이 어디로 가든지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온다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는 사실상 없어진 상태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기피시설인 군공항은 보내고 민간공항은 어쨌든 우리한테 온다라는 포석이 깔렸기 때문에 사실 2018년도에 민간공항 이전하겠다고 못 박았다가 실패했던 전철 다시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게 지금 제대로 사업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그동안은 이제 손도 안 잡고 있다가 어쨌든 손을 잡기로 했으니 광주랑 전남이 같이 무안군을 설득하는 단계만 이제 그렇게 단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지원기금 선정립을 포함한 광주 공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도 광주시에서 만들겠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전남도는 무안 미래 지역 발전 비전을 추진한다. 여러 가지 지금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안 군민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하면 이런 조례나 지원책이 체감이 되면 반겨질까요? 이런 내용들이? 일단 여기서 언급한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 그리고 전남도가 얘기하고 있는 무안 미래 지역 발전 비전 정도로는 무안 국민들에게 크게 감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유치 지역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4,500억 플러스 알파로 1조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신도시 조성이라든가 지역 개발 사업을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안군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광주시가 어떤 최대 범위까지 군공항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제는 무안군의 맞춤형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그게 감동이 배가 되는데 단순히 나 돈 많아 혹은 뭐 선물 공세로만 한다고 해서 그 연애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안군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시와 도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데 2, 3일 만에 100명 넘는 의원들이 연서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엄청 춥던데 잘 오셨나요? 예, 원청 춥대요. 네. 지난 주말 해남에서 지금 DJ라면 출판 기념회 여셨던데 뭐 현지 호남 분위기 같은 건 어떤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5천여 명이 오셨는데 강풍으로 완도 그리고 진도 일부에서 나오시지 못했는데 네. 이분들이 다 나오셨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5천 명 그분들한테 네. 해남에서 5만 원씩만 쓰고 가라. 그래서 각별히 부탁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만류하는 국회의원들 연판장, 뭐 연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돌고 있는데 뭐 한 며칠 만에 100명 넘는 의원들이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이낙연 연판장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네. 제가 해남에서 디지라면 네. 출판 기념회 하면서도 톡쇼에서 김미화 네. 씨가 물어서 답변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네. 이낙연계라고 분류됐던 광주 전남의 이병훈 의원, 네. 이계호 정책위 의장, 김원희 의원 등도 저한테 전화해서 네. 꼭 방송에 나가서 절대 창당 반대하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민심입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 의원들이 100% 서명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연판장에 대해서 뭐 조롱, 모욕, 억압이라면서 그쪽 동네 오래된 정치 습관, 버릇이다. 아주 불쾌감을 강하게 내비쳤는데 자신이 지금도 몸담고 있는 민주당을 그쪽 동네라고 표현을 했으면은 뭐 이제 마음이 완전히 떠난 거 아닌가요? 글쎄 저는 그분이 네.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껴안아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악마화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NY계 이낙연계 의원들도 우리 같이 가기 어렵다 좀 말려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총선 공천 앞두고 일종의 뭐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뭐 십자가 밟기 비슷한 거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공천은 지도부에서 할 일이지만은 국민의힘도 보면은 지금 이제 공천 학살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네. 현역 의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네. 그렇게 서둘지 마라.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있으니까 네. 명령하면 또 조용해져요.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야당은 네.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짜증냅니다. 지금 너무 정치권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네. 진짜 국민들이 짜증내고 걱정을 해요. 근데 예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 반대하는 연판장 돌려서 그때 뭐 나경원 조리 돌리기다 이런 논란과 비판이 많았는데 이거랑 그거랑은 뭐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글쎄요. 이번에는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지키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를 다시 사퇴를 번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낙연 연판장과 나경원 연판장 이거는 이것도 뭐 거기하고는 다릅죠. 어떤 점에서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안철수, 나경원, 네. 유승민 다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런 것하고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 시작되죠. 김기현 대표는 사퇴했죠. 네. 이준석 신당은 창당되죠. 여기에 김건희 특검이 떡
나타나는데 네. 이런 좋은 기회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서 망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단결하면 승리하고 또 정권교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애당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네. 거기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쪽은 뭐 용산 오더 지시 이런 걸 받아서 한 거고 한쪽은 다른 한쪽은 일종의 충정이나 우려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그렇죠. 자발적이죠.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보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잘해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나랍니까? 3개월 된 산자부 장관은 총선 차출해버리고 네. 5개월 된 국민권익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아는 형님이니까 보내서 방송 장악하려고 하고 이제 아는 동생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시켜가지고 당을 장악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네. 검액관들로 검찰로 공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이렇게 인사 망사가 아니라 참사를 내고 네. 후계자 또 쌍둥이 동생 네. 아는 동생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내서 당을 장악해서 네. 공천을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는 동생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쉬우니까 그렇죠. 아는 형님은 네. 권익위원장에서 5개월 만에 빼가지고 방송 장악하려고 하고 네. 방송 장악해야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동생은 장관에서 당으로 보내가지고 공천 당을 이끌려고 하는데 검찰총장은 명령이 되지만은 대통령은 명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의 보시더라도 네. 하나의 두목은 죽어서도 네. 땅으로 돌아갈 권리를 국민들과 역사들에 의해서 박탈당하잖아요. 네. 검찰 하나의 정권, 제2의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네.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세워서 선거를 뭐 어떻게 치르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김정은의 김주의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뭐 선거가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정권 심판을 더 세게 그 구도를 굳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지적 비판이 있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네.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치 김정은이 딸 김주혜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생 네. 한동훈이 있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 정치가 아무리 이렇게 어지러워도 북한 세습 독재 체제는 비유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김주혜하고 똑같다? 이것은 네. 윤석열의 한동훈, 김정은의 김주혜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대통령이 보셨으면 안 하셔야 되는데 하시면 실패한다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정권과 각을 세우고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지 그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렇게 없나요? 아니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인데 쌍둥이 동생인데 네. 후계자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또 검찰에서도 그 밑에 있으면서 네. 명령만 복종해 본 사람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래도 정치를 아는
박근혜, 김종인 두 비대위원장들은 전권을 줘서 정치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다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은 지금 인여환 혁신위원장이 비교적 좋은 안을 제시했지만은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니까 국민의힘 혁신은 실종되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현장으로 나오면은 엄청난 눈보라를 맞을 건데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눈보라를 감당할 준비나 이런 게 그렇죠. 그런 건 없죠. 그리고 검사 높은 사람 명령으로 딱 장악했지만은 정치권은 안 돼요.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차피 선거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원심력 작동해갖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반발하거나 치고받거나 예전에 뭐 김무성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게 벌어질 거를 막으려고 그냥 아예 그럼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한동훈 뭐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냐 이 시각도 글쎄요. 있는 것 뭐 그런 같은데. 것은 저도 얘기를 했죠.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 육사 동기 노태우를 대통령 만들어서 상황하려고 헌법에 넣었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백담사 가 그러듯이 저도 한동훈 장관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 이 나라가 망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망해간다는 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가셔서 지금도 3년 이상이 남아 있는데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가셔야지 그렇게 뭐 아는 형님은 방송, 아는 동생은 당 장악해서 선거를 치러보려고 한다? 이건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뭐 너무 과도한 의전을 요구해서 네덜란드 외교부가 우리 대사를 초치해서 불러서 뭐 따졌다 그런 보도가 나왔던데 이거 뭐 혹시 뭐 말씀 들으신 게 있나요? 뭘 어떻게 했길래 대사 초치까지? 뭐 저도 그 대통령을 모시고 강국도 약소국도 가봤지만은 대개 강대국에서는 특히 미국 중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에 좀 과도한 그러한 의전 같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네덜란드에 좀 과도한 그런 것을 요구했지 않는가 했지만은 뭐 외교가에서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저는 크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 또 파리에서는 엑스포 개최지 결정총회 나흘 앞두고 뭐 이재용,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회장들, 재벌 회장들을 파리 현지 한식당으로 불러서 뭐 폭탄주를 대통령이 마셨다고 하는데 재벌 회장들이 무슨 수상무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죠? 뭐 의례적인 격려로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의례적이더라도 적당치가 않죠. 적절치가 않고 거기에 가서 아무리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대통령이 소폭 폭탄주를 좋아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좀 너무 심했다. 설사 대통령이 그러한 것을 한잔 했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오면은 저는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보십시오. 재벌 회장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년 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전국 세계로 만방으로 끌고 다니면서 투자시키고 또 국내에 들어와도 지방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 먹이고 그 외국 가서도 그렇게 폭탄주를 마시면은 그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해서 재벌 회장들이 왔다고 하는데 요청을 하면 안 갈 수는 없는 모양이죠? 안 갈 수 없죠. 이 재벌 회장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왕이지만 임기가 없는 왕이에요, 진짜. 그렇지만 권력 앞에 오면은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그런데 항차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오라가면 안 갈 수 없죠. 그래서 그 옛날에
SK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돈 내놓으러 가니까 돌아와서 던져버렸잖아요. 그걸 제가 잡아가지고 폭로를 해서 사실로 밝혀진 적도 있죠.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힘 영입 인사 1호 이수정 교수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술을 방어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데 그거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취지로 변호를 했던데. 글쎄요, 나는 이수영 교수가 좀 과유불급 지나친 것 같아요. 네. 아니 명품을 받은 것도 잘못인데 네. 또 가짜를 받았다 하면은 세계적 넌센스 아니에요. 아, 더 망신이다. 더 망신이죠. 그래서 나는 참 서투른 사람들이 정치로 하고 있다. 네. 그럼 말 조심해야지. 그렇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 백을 받은 것도 잘못인데 거기다 가짜를 받았다고 하면은 세계적 넌센스 아니에요? 해외 토픽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청탁금지법에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고위공직자는 부인까지도. 근데 지금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 수사는 해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피의자나 피고인 전환해갖고 뭐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가짜 받았다, 저 짝퉁 받았다 해서 100만 원 안 된다 해서 혐의 없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나는 네. 그 명품 백에 대해서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하니까 네. 세계의 모든 것을 아는 척하고 톤을 다는 한동훈 장관이 네. 모릅니다 해서 야 진짜 오리발 잘 낸다. 자기 전화 안 뺏기려고 그거 하더니 네. 또 영부인 거니까 모른다라고 하더니 또 중앙지검 네. 형사 일부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뭐 조사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특검을 네. 국민 여론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에 네. 반드시 포함시킬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뭐 중전마마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검찰들을 환관에 빗대서 이거 뭐 수사하겠냐,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왕에 특검을 통과시킬 텐데 거기에 이걸 얹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국 전 장관하고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했는지 조 장관이 먼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중전마마 아니에요. 권력 소유일 일이 아니에요. 왕이 일이 아닌가요? 중전보다는. 아니 지금 현재 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조 전 장관이 얘기한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척 네.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또 민주당이 그걸 해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용산 해명은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받아서 어디다 쓴 거 아니고 돌려줄 타임을 놓쳐서 지금 뭐 저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또 그럼 뭘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 다 공개를 좀 해봐라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 그런 뭐 선물 받은 거 보관 창고 그런 게 있나요? 청와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용산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네. 뇌물도 받아서 빨리 안 돌려주면은 뭐 24시간이니까 48시간 내에 네. 3일 이내에 안 돌려주면은 받은 것으로 간주가 돼요. 어디 창고에다 넣어놨는지. 그럼 그것만 넣어놨을까? 자꾸 의심되게 하잖아요. 네. 좀 대통령실이 도둑질을 해도 좀 합리적으로 하라 이거죠. 뭐 손발을 어쩌면 좀 그렇게 엇박자를 놓으면서 대통령 내부를 잘 못 모시고 있어요. 아니 어디 뇌물 받은 것을 보관하려고 해서 국고로 반납하려고 창고가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변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니 당연하죠. 저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